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? 네,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속세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. 어떡하지 대출을 받아야 되나?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. 상속세 잘못 준비하면 큰 곤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. 예, 맞습니다. 상속세는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. 자,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. 아버지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오래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신 땅이 있는데요.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먼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로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. 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연금을 받으셨고 예금도 있었던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. 상속세 신고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 이런 사연이 왔는데요. 자,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얼마나 갖고 계셨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재산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.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. 사망자의 금융재산 내역, 부동산, 자동차, 또 각종 미납 세금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.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6개월 이내에 가까운 동주민센터 아니면 구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.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갖고 계셨던 상속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과거에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세 신고할 때는 합산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네, 기간이 얼마까지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. 상속받은 재산과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쳐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.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, 그리고 자녀에게는 1인당 5천만 원씩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. 네. 이 증여가 10년 안에 이루어졌으면 이 증여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과세됩니다. 네,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하시면 사전 증여를 우리가 적극 권장하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연로하신 분 말고도 재산가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사전 증여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사전 증여가 불리한 경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불리한 경우 있습니다. 증여를 먼저 하는 것보다 상속할 때 함께 물려주시는 것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자녀한테 2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셨다. 그리고 사망할 때 8억 원 정도의 순재산이 있으셨다. 그러면 재산이 10억이시잖아요. 네. 보통은 10억이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상속세 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. 네.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상속세 비과세 한도는 일괄공제로 5억 원, 배우자 살아있으면 5억 원인데 사전증여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. 네. 그렇게 되면 예기치 못한 상속세가 조금 나오실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한도 규정은 상속 재산이 총 5억 원 이하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만약 사전 증여를 포함해서 총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일 때 사전에 2억 원을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추가로 나오지는 않거든요. 하지만 그 2억 원을 증여받았을 때 납부하셨던 세금 2천만 원 돌려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받았을 때와 비교해서 세금을 2천만 원 더 낸 게 되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죠. 자,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갖고 계신 재산뿐만이 아니라 과거 10년 안에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세 계산할 때는 합산을 하죠.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피상속인, 즉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년에 2억, 2년 내에 5억 원 내 이상의 재산을 처분을 했다. 아니면 채무가 부담이 됐다.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했던 거에 대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로 볼 수가 있겠죠.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3억 원에 해당하는 땅을 팔았는데 이게 예금에도 없고 어디에다 썼는지 모른다. 이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이거 자녀들한테 몰래 준 게 아닐까? 맞아. 이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. 금융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버님이 예금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하신 금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, 2년 이내에 5억 원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그 사용처를 소명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 사용처의 80% 이상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
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나 예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.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. 네. 그러면 억울하지만 또 이 부분 또한 상속 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. 네. 이거를 또 뽑아서 몰래 자녀들한테 줬을 수도 있다고 세무서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상속세 신고할 때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용하셨던 모든 계좌 2년치 내역을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. 관할 세무서에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그 내용을 모두 다 받아서 네. 우리가 신고한 내용과 비교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라고 다시 연락이 옵니다. 네.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도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라든지 추가적으로 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속 재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. 자, 그럼 실제로 쓴 비용이나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상속가액에서 순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데요. 만약에 상가를 가지고 계셨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증금 부채잖아요. 그래서 네. 이 부분 공제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대출을 받으신 부분도 상속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.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장례 비용과 네. 그리고 묘지 비용도 각각 1,000만 원과 5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과되었던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고지서도 챙겨서 오시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